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일명 바다 위의 군사기지로 불리는 이 강력한 전력이 100일 넘게 동아시아 지역에 부재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인해 항공모함들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되면서 발생한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현재 역대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미군 항공모함이 동아시아 지역을 전담하기 위해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해군들 중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 해군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해군 항공모함 관리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데이비드입니다. 저는 육지에 있는 시간보다 바다에 있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죠. 지난 5년간 어머니의 생신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 항해 중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날은 어머니의 생신이었죠. 통신이 제한된 상황이라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갑판에 나가 별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때 동료 중 하나인 마이크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비록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도 제 곁을 지켜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국 분이세요. 젊은 시절 미국으로 유학 오셔서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죠. 저를 낳고 키우시면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잊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셨어요.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함선에서 한국 음식이 그리워 주방장에게 부탁해 김치찌개와 비슷한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주방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레시피를 알려드리자 흥미를 보였죠. 결국 그날 저녁 온 함선에 김치찌개 비슷한 향이 퍼졌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맛과는 달랐지만 그 향만으로도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주방장은 가끔 저에게 한국 요리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가 해군이 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곧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끝까지 응원해 주셨죠.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이 옳은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제가 해군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정말 혼자가 되셨죠. 저는 훈련 중이라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저는 훈련 중이었지만 상관에게 특별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훈련 기간이라 허락을 받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함선의 한 구석에서 홀로 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상황을 알고 조용히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특히 제 친한 친구인 톰은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죠. 이후로도 저는 임무 때문에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없었어요.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함께 있어주지 못했죠. 전화로나마 안부를 여쭐 때마다 어머니는 괜찮아, 아들.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 담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추수감사절, 저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칠면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데이비드, 너는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니?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결국 어머니는 결심을 하셨어요. 데이비드,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너도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외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함께 지내고 싶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떠했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으로 떠나시는 날 저는 또다시 임무 때문에 공항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동료가 어머니를 배웅했죠. 그날 밤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드 어머님이 비행기 타기 전까지 내 얘기만 하셨어. 꼭 전해달래. 데이비드, 넌 훌륭한 아들이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가능한 한 자주 어머니와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서의 통신은 여러 제약이 있어 쉽지 않았어요. 항구에 정박해 있거나 근해에 있을 때는 간혹 화상 통화가 가능했지만 원양으로 나가면 통신이 거의 불가능했죠. 한 번은 중요한 작전 중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었지만 임무를 저버릴 수는 없었죠. 다행히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직업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개인적인 상황과 국가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을 때면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시면서 한국의 일상을 되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신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어느 날 어머니와의 화상통화 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태극권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카메라 조작이 서툴러 화면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결국 어머니의 발만 화면에 나오는 상황이 되었죠. 저와 어머니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순간 거리는 멀어도 우리의 마음은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군사작전 중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모든 통신이 차단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늘 어머니가 사는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군 생활에 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한국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한 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 정보가 입수되어 전 함대가 비상 대기 상태에 돌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24시간 내내 지휘 통제실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했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죠. 다행히 그때는 실제 발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경험은 제게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최근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주둔해 있던 미 항공모함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분쟁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면서 동아시아가 100일이 넘도록 항공모함 없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살고 계신 한국의 안보 상황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항공모함이 동아시아에서 사라진 상황은 저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항공모함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전력 투사 능력의 상실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군사기지와 다름없어요.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공중 우위를 확보하고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군사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제 동료 중 한 명인 제임스는 항공모함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가 하늘을 지배하면 적들은 감히 도발하지 못해라고 말하곤 했어요. 항공모함이 없어진 지금 제임스의 말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우리 눈과 귀가 사라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죠. 또한 항공모함의 부재는 우리의 해상 기동성을 크게 제한합니다. 항공모함은 어떤 국가의 허가도 없이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기동성의 상실은 동맹국 방어나 적국의 군사활동 감시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중국의 해군 활동이 수상하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우리 항공모함이 신속하게 이동하여 상황을 감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외교적 압력과 억지력 측면에서도 항공모함의 부재는 큰 문제였습니다. 항공모함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사적 억지력을 행사하는 수단인데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때 항공모함의 부재는 단순히 하나의 군사 장비가 없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력, 외교력,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의 상징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어요. 특히 북한과 중국이라는 강력한 위협에 둘러싸인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상황이 100일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저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들과 상부에 연락을 취해 항공모함이 빨리 동아시아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물론 제 주장에는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다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해군 전략 분석관인 마이클 브래드쇼가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브래드쇼는 동아시아 재배치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죠.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동아시아 정세는 안정적이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은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브래드쇼의 주장은 상부의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계 자료와 위성 사진들을 제시하며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실제로는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항공모함 재배치가 오히려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저는 브래드쇼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만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과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 확장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제시했습니다. 동아시아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강력한 위협에 둘러싸인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안정은 세계 평화와 직결되어 있죠. 저는 이 점을 강조하며 항공모함 재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회의에서 저는 열정적으로 발언했어요. 우리가 이 지역을 비워둔다면 그 공백을 적대 세력이 노릴 것입니다. 우리의 부재는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적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은 일부 동료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부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상황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예산 문제를 들며 항공모함 재배치에 난색을 표했죠. 브래드쇼의 의견은 이러한 반대 주장들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성, 북한의 도발 가능성,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것이었죠. 항공모함을 다시 동아시아로 보내는 것. 어느 날 밤 저는 작전실에서 혼자 남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브래드쇼가 들어왔어요. 그는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왔습니다. 김소령,
당신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국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의 평화가 세계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브래드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해군 작전 참모부의 로버트 앤더슨 대령이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앤더슨 대령은 평소 냉철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그의 주장이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대령은 동아시아 항공모함 재배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죠. 그의 주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를 고려할 때 미국의 군사력을 그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의 상황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배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앤더슨 대령의 의견은 일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분석과 설득력 있는 발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특히 예산 문제를 우려하는 이들에게 그의 주장은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이러한 상황은 저에게 큰 위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앤더슨 대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동아시아는 장기간 항공모함 없이 남겨질 것이고 이는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죠. 저는 즉시 앤더슨 대령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정세, 북한의 도발 가능성,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공백이 우크라이나나 중동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죠. 지역 간의 안보 상황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한 지역의 불안정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앤더슨 대령의 등장으로 인해 항공모함 재배치 논의는 더욱 치열해졌어요. 이는 단순한 전략적 결정을 넘어서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논쟁에서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항공모함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죠. 그런데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였죠. 요즘 북한이 중국에 등을 돌리더니 러시아와 긴밀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로 여겨졌던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이 점점 더 심상치 않은 양상을 띠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빈번하게 러시아를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러시아 역시 평양에 특사를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듯한 북한의 모습은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오랜 동맹인 중국에서 러시아로 축을 옮기는 듯한 이 상황은 동아시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상한 낌새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지원을 할 것 같은 움직임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여러 정보기관의 분석과 위성사진 등의 증거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었죠. 북한의 군수 공장들이 갑자기 활발하게 가동되기 시작했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물자 이동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이 러시아로 은밀히 운송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적인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더욱이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의 제재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어요. 이제 항공모함의 동아시아 재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 구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부에 보고서를 올리고 동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며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어요. 이제 우리의 결정이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상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에 항공모함 재배치를 위해 박차를 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며칠 전 샌디에이고를 출발해 현재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다는 거였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지 워싱턴은 USS 로널드 레이건을 대체하여 미국 7함대의 핵심 전력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동아시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니 장기적인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했죠. 특히 이 항공모함에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C와 무인 공중 급유 시스템 등 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미국의 군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어요. 이번 재배치로 약 100일간 이어진 동아시아 지역의 항모 공백이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점도 매우 다행스러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분쟁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미국 항모들이 급파되면서 발생한 이 공백이 메워지게 된 거죠. USS 조지 워싱턴의 역할은 단순히 군사적 방어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해상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아시아의 안보, 특히 어머니가 계신 한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죠.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은 정말 끝까지 속썩이고 발악을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김정은 체제가 오면서 더 미쳐가는 느낌이었죠.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이후 북한의 행동은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해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더욱 빈번하게 진행했어요. 이전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횟수와 강도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륙 간탄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켰죠. 또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숙청을 거듭했습니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친인척조차 가리지 않는 잔혹한 면을 보였어요. 이런 행동들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외부 세계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더욱 키웠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을 핑계로 더욱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새로운 불안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북한의 행동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한국의 안전이 걱정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느 날 새벽 긴급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든 고위 장교들이 급히 작전실로 모여들었어요. 실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사진과 각종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정보 분석관이 소리쳤어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비정상적인 물자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집중됐죠. 그곳에는 북한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수송 차량들이 러시아 국경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최악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더니
결국 북한은 하지 말아야 할 지원을 러시아에 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바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한다는 정보가 확인되면서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적인 군사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이 지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 다른 분쟁 지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죠. 둘째,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북한이 더 발전된 군사 기술을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어요.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행동이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의 참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며 개입한다면 이는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기술했어요.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존재감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북한과 중국만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까지 포함한 새로운 군사동맹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어요. 이는 우리의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했죠. 어머니가 계신 한국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했어요. 우리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앞으로도 여러 도전과 위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안전하길 희망합니다. 다음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어는 중국어의 변종에 불과합니다. 한글은 그저 한자를 베낀 글자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교 강의실 한 중국인 유학생의 격앙된 목소리가 강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의 붉어진 얼굴과 떨리는 손짓에서 깊은 분노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의 열변을 들은 언어학계의 거장인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식간에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제니퍼 킴입니다.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한글에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민 1세대로 한국의 전통과 언어를 소중히 여기셨고 저에게도 그 가치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는 항상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부모님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해 주셨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에 대해 늘 강조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한국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한글의 구조와 발음 원리를 설명해 주셨고 아버지는 한글로 편지를 써주시며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죠. 학교에서는 주로 영어를 사용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글로 된 책을 읽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고 한국 전통 명절을 지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죠. 고등학교 시절, 저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특히 한글의 창제와 발전 과정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과학적인 문자 창제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는 제 학문적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학교 프로젝트로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그 우수성에 대해 발표를 했고, 이 과정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저는 제 열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언어학과에 눈길이 갔죠. 이곳에서는 한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연구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역사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언어학과에 지원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제 열정을 인정받아 입학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 이곳의 모든 것이 새로웠고 흥미로웠어요. 세계 각지에서 온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다양한 클럽 활동과 교내 행사에 참여하면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특히 동아시아 언어학과의 다른 학생들과도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인 유학생 리안이 등장하면서 제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리안을 처음 마주친 건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학 수업에서였어요. 강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그는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모든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리안은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로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며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어요. 그래서인지 리안의 첫인상은 뇌리에 깊이 박혔고, 잊을 수 없는 인상이라 이름과 얼굴을 한 번에 익힐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안은 자신의 중국인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과제 준비에 몰두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리안과 그의 친구들은 중국어로 대화하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끄럽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과 한국 문화를 비하하는 내용을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왜 항상 자기네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들의 문화는 결국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데, 리안의 한 친구가 말했어요. 리안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은 중국의 작은 동생 같은 존재지.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우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고 서로 존중하며 조용히 지켜야 할 공간입니다. 저는 리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리안, 여기는 도서관이에요. 조금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리안은 저를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제니퍼, 넌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마. 그냥 농담이었어.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과제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어요. 리안의 태도는 정말 불쾌했고 그의 말은 저와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리안과 그의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자주 모여 떠들었고 저는 그들의 시끄러운 대화와 비하하는 말들을 계속 들어야 했어요. 결국 저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음으로 도서관에서 자리를 떴고 다른 동의 세미나실에서 과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제를 하면 할수록 리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 그 앞에서 쓴소리를 해줄 걸 그랬나 후회가 되면서 너무 열이 받았지만 그런 애를 생각하며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아깝다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과제에 집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최근에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너 오징어 게임 봤어? 더 글로리 진짜 대박이더라.
서로의 감상을 나누며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특히 제가 재미교포라는 점 때문에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제니퍼, 한국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 요즘 한국에서 제일 핫한 드라마가 뭐야?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최근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와 영화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인기를 끌었어.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도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 한국 드라마는 매번 새로운 시도로 관객들을 놀라게 해. 그 순간 리안이 끼어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실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중국에서 가져온 거잖아. 오징어 게임도 중국의 전통 놀이를 모티브로 한 거고, 한국 콘텐츠는 결국 중국 콘텐츠를 따라 하는 거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친구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리안을 바라보았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리안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리안, 한국 콘텐츠가 중국 콘텐츠를 참고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감을 얻는 과정일 뿐이야.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다룬 독창적인 작품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창의성과 스토리에 감동을 받았어.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콘텐츠가 한국 콘텐츠를 따라 한다는 주장도 많아.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자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중국의 여러 드라마와 영화들이 한국 드라마의 포맷과 스토리라인을 차용한 사례가 많아. 예를 들어 중국의 별에서 온 상속자들은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과 유사한 설정을 가지고 있고 중국판 미생도 한국 드라마 미생을 바탕으로 제작된 거잖아. 리아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친구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제니퍼 말이 맞아. 모든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 앤드류가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동의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한국 드라마는 정말 독창적이야. 단순히 다른 문화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내잖아. 그리고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도 뛰어나고 스토리텔링도 강력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는 거지. 리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씩씩대며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라고 중얼거리고는 우리를 등지고 자리를 떠났어요. 친구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곧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상황은 무거웠지만 우리 모두는 리안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길 바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는데 그날도 여전히 자신과 같은 중국인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리안의 모순적인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고 너무 황당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과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 리안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늘 그렇듯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며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고 있었죠. 한국 드라마는 결국 중국 드라마를 따라하잖아. 그리고 그들의 음악도 우리 걸 베낀 거야, 리안이 말했어요. 그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직접 대꾸하기보다는 이제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리안이 친구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리안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삼성의 갤럭시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중국의 우수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한국 제품이라니요. 그날 이후 리안의 말과 행동의 모순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 문화를 비하하며 중국 문화가 최고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그의 말에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리안의 이러한 태도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계속되었어요.
교수님은 우리에게 동아시아의 국가를 정해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조별 발표 과제를 주셨어요. 제가 속한 조는 한국의 한글을 주제로 선정했고, 저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과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반면 리아는 중국어를 주제로 정해 과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조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몇 차례 모임을 가졌어요. 첫 번째 모임에서 저는 한글의 창제 역사와 그 과학적 구조를 설명했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조합 원리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조의 다른 학생들도 각자 맡은 부분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애나가 한글의 현대적 사용과 그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고, 마이크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어요. 모임 후 저는 도서관에 가서 추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글에 대한 논문과 책들을 참고하며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한편 애나와 마이크도 각각 자신의 부분을 준비하며 자료를 모았어요. 우리는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발표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리안의 조도 과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리안은 중국어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그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었어요. 그도 역시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료를 모았고 친구들과 함께 발표 내용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리안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발표 준비에만 몰두했어요. 하루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리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중국어의 복잡한 문자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리안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리안. 과제 준비 잘 되고 있어? 리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중국어는 정말 복잡하고 흥미로워. 너는 한글에 대해 발표한다며? 한글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궁금하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야.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배우기 쉽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리아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각자 자리로 돌아가 발표 준비를 계속했어요. 며칠 후 우리 조는 발표 리허설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한글의 창제 역사와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한글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강조했어요. 애나는 한글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이크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하며 한글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강조했어요. 리허설을 마친 후 우리는 서로의 발표 내용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제니퍼, 내 발표는 정말 훌륭해. 한글의 창제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기 쉬웠어. 애나가 말했습니다. 마이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내가 설명한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나도 발표할 때 너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친구들의 칭찬에 감사하며 그들의 발표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발표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한글에 대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킴입니다. 오늘은 한글의 창제와 그 과학적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글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사용했지만 이는 배우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문맹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고
그 결과 한글이 탄생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글자를 이루는 체계로 매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과 학생들은 제 발표에 박수를 보냈어요. 교수님은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제니퍼.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우수성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죠. 그 다음 발표는 리안이었어요. 리안은 중국어에 대해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안입니다. 오늘은 한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한글은 중국어를 따라 만든 문자예요. 순간 교실 안은 조용해졌고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리안은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갔죠. 세종대왕은 중국어의 한자를 보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글의 구조는 중국어의 문자 체계를 모방한 것이에요. 따라서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가 아니라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예요. 리안의 주장은 터무니없었고 저는 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한글이 중국어를 모방했다니 이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저는 차분히 손을 들고 말했죠. 리안, 내가 말한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예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으로 중국어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리안의 주장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죠. 리안, 한글에 대한 주장이 틀렸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저는 한글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를 했어요. 한글은 그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교수님은 리안의 주장을 듣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리안, 한글에 대한 주장이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한글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로 그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과학적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문자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사용했지만 이는 배우기 어려워 문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어와는 전혀 다른 체계와 발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혁신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조합하면 수천 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로 이는 당시 문맹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1997년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한글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이 창제된 과정과 그 과학적 구조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이 현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그 유연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아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문자입니다. 한글의 간단하고 체계적인 구조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셨어요. 한글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체계성과 발음 기호의 일관성에 대해 연구하며 이를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타이포그래피와 디자인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은 한글이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마무리하셨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유산을 담고 있는 중요한 도구예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통해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한글은 글자를 쉽게 조합하거나 축약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본어나 중국어가 자판을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비슷한 정보량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경우 일본어나 중국어 영어에 비해 한글은 무려 7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에 걸맞는 한글은 50년, 100년이 지나도 소멸되기커녕 더욱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가장 먼저 했던 것도 한국어 탄압이었다 것이죠.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은 2050년에는 영어를 제치고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내놓는 상황이니 한국어의 입지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리아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에 큰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발표를 통해 한국과 한글의 입지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구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었죠.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글의 위대함을 재확인하며 이 훌륭한 문자를 전 세계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소소하게 과외를 하며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한글의 간단하고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하며 빠르게 배우고 익히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이 한글을 배우며 느끼는 기쁨과 성취감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이러한 경험은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죠. 저는 앞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 영어권의 나라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만들고 다양한 학습 자료와 교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또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를 함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해요.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유산을 담고 있는 중요한 도구예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통해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죠.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저는 이러한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갈 거예요. 이러한 노력이 모여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사랑받는 문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영어권의 나라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콘텐츠나 앱을 만들게 되면 제 사연을 소개해준 감동 카페인에
꼭 다시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감동 카페의 도움 덕분에 제 꿈이 더욱 확고해졌으니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해외에서도 한국의 뿌리임을 잊지 않고 한국어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제니퍼 킴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꿈을 이뤄 저희 감동 카페인에 성공 사연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그녀에게 댓글로 응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